그래서 저는 인지 언어학을 통해서 중국어를 사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 글로벌 엘리트 학부 안에 그 중국 학생들 그리고 일본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을 모아서 문화 분석하는 수업을 하고요. 문화 분석 중에서도 언어 문화, 그래서 언어로 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의미가 담겨 있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신문을 분석하거나 광고를 분석하거나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언어학들은 뭐 교육에다가 응용을 한다든지 또는 그 언어학을 통해서 뭐 번역이나 통역을 좀 더 유려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쪽이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인지 언어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연구하려면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한 걸 통해서만 그 사람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선택한 건 언어입니다. 네, 인지 일단 언어학. 여기까지.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간단하게 어쩌다가 인지 언어학을 연구하시게 됐느냐를 여쭈었더니 강의를 시작하시잖아요. 오랜만에 네, 이제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느라 처음부터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좀 쉽고 재미있게 하기로 해놓고.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제가 오늘 책을 받았어요. 오늘 이제 그래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 책 표지 가지고 약간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거울 컨셉이 있습니다. 거울. 그래서 이게 이 인지 언어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 언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춘 인간의 어떤 심리, 생각의 방식 이런 부분들을 탐구하는 게 그 인지 언어학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답변해 주실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업병인데 방금 논쟁을 했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이야기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둘이 얘기는 한 건 사실. 근데 그거를 논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쟁자가 이제 전쟁할 때 쟁자, 다툴 쟁자니까 그걸 싸웠다라고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까 책 가지고 수다 떨었잖아요 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실이지만 수다 떤 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을 기사화한다거나 오늘 내가 가서 일기를 쓴다거나 했을 때 그 방식을 보면 그날 그 하루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정리된 맨 마지막에 나올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인지 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조금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조어들도 많이 새롭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인지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면 그게 뭔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언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물들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먼저 간단한 한 15분 정도 강연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주제 등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재밌어요. 그 짧은 강연이지만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뉴노멀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사 하고 제목을 요청했더니 나는 언어로 뇌를 씻는다. 요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부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언어 이야기인데, 자, 먼저 나는 언어로 뇌를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지, 도대체 인지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작업을 혹은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먼저 그 박웅석 교수님의 짧은 토크를 겸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주제를 뽑아달라고, 제목을 뽑아달라고 하실 때 조금 제가 게으르게 이 책 뒤에 보시면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입니다. 나는 언어로 뇌를 씻는다. 새로운 삶을 위한 언어 이야기. 이렇게 되면 뒷광고가 되나요? 그렇죠. 책 뒤에 있어서 뒷광고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뒤에서 몰래 하면 뒷광고인가요? 저는 사실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시면 진지한 학문을 하시는 이렇게
문학, 역사, 철학 중에서도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하는 학문을 굉장히 아니면 제가 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하는 것들은 가볍고요. 일상적입니다. 이상적이지 않고요. 일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나는 사과를 먹는다. 제 제자들은 이런 한국어 배우고 있거든요. 중국 유학생들. 근데 이런 말 쓰신 적 있나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 그는 사과를 먹다. 안 쓰거든요. 근데 배웁니다. 뭐냐면 그걸 기본형으로 정해놓고 우선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변형되는 것들, 먹었다, 뭐 먹는다, 먹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 소개했던 쓰지는 않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상적인 언어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는 사람은 그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상적인 언어 말고 그건 교육에서는 가치가 있죠. 하지만 제가 하려는 작업,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쓰는 언어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쓰는 언어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고요. 제 수업을 그래서 듣는 그 제자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처음에는 들어와서 이렇게 뭐지? 저게 뭐지? 이렇게 했다가 수업을 마치고 이제 나가게 되면은 나가면서 벽에 붙어 있는 무슨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 때문에 나도 이상한 습관 생겼다고 자꾸 저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 학문, 제가 연구하는 걸 굉장히 사랑해요. 뭐냐면 여기서 수업을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나가면서 새롭게 그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인지언어학에 깊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진짜 실제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학문적 가치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연구를 하면 이걸로 뭘 하지? 라고 할 때 답을 줄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는데 이게 그나마 저에게는 커다란 목적의식을 줬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언어로 뇌를 씻는다 그러면 이제 한자어로 만들면 세뇌가 되겠죠. 씻을 세자에다가 이 뇌니까요. 뇌를 씻다 하잖아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원래는 남에게 무언가를 심어 넣는 것처럼 우리는 세뇌를 생각하는데 심어 넣으려면 그 앞에 전제돼야 되는 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임,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언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중천 철학도서관을 늘 출근할 때 거쳐서 이제 연세대 미래캠퍼스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늘 가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경로 의존성이라고 보통 하죠. 가던 길로 가고 먹던 방식대로 먹고 뭐 운동도 하던 방식대로 내가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언어 면에서, 최소한 언어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할 때 또는 아니면 내 일상적인 습관들처럼 반복해서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세뇌가 돼요. 좋은 뜻에서 세뇌예요. 씻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요. 그러면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더 좋은 언어일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말고 다른 방식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정말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걸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들 늘 하시던 거예요. 신문, 뉴스, 광고, 뭐 음악, 영화 이런 쪽에서요. 그거를 이제 저는 대중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게 이제 이 김시천 선생님하고 오늘 관장님께서, 유리경 관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강연도 하고 여러분들과 뭐 기회가 된다면 자주 뵙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리 나눠드린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눈으로 그래서 현재를 바라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늘 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변화를 겪게 되느냐?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변화건 내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이건 간에 언제 변화하느냐 보면 그 충격이 뭔가 충격이 있겠죠. 내적 충격이나 아니면 바깥에 세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많이 벌어질 때 사상적으로 다양한 사상이 나왔던 것처럼 이게 뭔가가 변화를 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저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보면은 언어적으로 제가 재밌었던 건 이런 거죠. 핸드폰이라고 하는 건 핸드폰이 세상에 없었을 땐 없던 어휘죠. 그렇죠. 근데 핸드폰이 생겼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지? 편지라고 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편지랑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어휘를 갖다 붙이는 거죠. 핸드폰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핸드폰을 계속 쓰다가 인터넷 시대는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자.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거든요. 머리 쓰는 거 싫잖아요. 새로운 어휘 하나 더 외우는 거 귀찮거든요. 그럼 보통은 버텨요. 그럼 안 씁니다. 핸드폰으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면 이거는 이 어휘로는 표현할 수 없겠다라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어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새로운 어휘가 탄생했을 때 그 어휘는 세상에 변화를 반영하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휘들이 탄생했을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던진 신조어가 뭐가 있을까? 라고 보면 그러면 지금 현황을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조어들 쭉 봤더니 뭐 어려운 것들 말고요. 여기서 직접 아까 얘기했었던 직관, 직접 관람, 뭐 집관, 집에서 관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방콕, 방에 이제 콕 들어박혀 있는다든지. 근데 방콕이라는 걸 확장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집콕이죠. 그죠? 그러니까 방콕이 사실은 격리의 느낌으로 쓰인 게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으로 쓰였던 것도 아닌데 방콕은 정확히 아니고 집에서 잘 안 나가게 된 거니까 이제 어휘를 확장할 때 방을 그냥 집으로만 바꿔서 집콕 이렇게 쓴다든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 방식들. 그리고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뉴노멀하고 이따가 말씀드릴 뉴노멀이라는 어휘를 인지언어학자인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고 그리고 언택트입니다. 언택트가 좀 재밌었어요. 여기 그래서 본문 내용에 나눠드린 거에서는 언택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쓰지 않는 완전 콩글리시다. 이런 말이 어딨냐. 거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non contact 또는 no contact, 제로 컨택트. 이게 영미권에서 쓰고 있는 어휘다. 언택트 이런 말은 없어. 물론 2017년에 이제 김난도 선생님 책 많이 봐시죠? 트렌드 그 책에서 언택트란 말을 처음 쓰고 나서 계속해서 유행이 이번에 확 유행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쓴다. 그러면 왜일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누가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그 말 쓰지 마, 이런 말 쓰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코로나 블루라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용어가 이제 많이 쓰였는데 블루가 여기서 우울함, 우울증, 우울함을 얘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그 우울함. 이거를 이제 국립국어 이 교육원이랑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체어를 지정해 줬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코로나? 그냥 우울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우울. 검색을 해봤죠. 저는 일이 너무 편해요.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뭐 참고문헌 이런 게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쓰나 검색을 해봤더니 코로나 우울은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대체어를 지정해줘도 그럼 사람들은 왜 코로나 블루를 쓸까? 코로나 블루를 왜 쓸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인
되겠습니다. 자, 뒤로 계속 넘어가면 제가 그래서 이 언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레이코프와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예전에 그 보령에서 그 인문학 책 읽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웠나 봐요. 그 책이 좀 어렵습니다. 반응이 폭망이었어요.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고 여기 서문에도 써놨거든요. 그게 나에게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의 눈빛을 보게 되면서 나는 정말 좋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안 되는구나. 왜? 그들의 언어로 조금 다가가서 말했어야 되는데 이 학술적인 언어가 너무 용어가 많다 보니까 저는 좋다고 말하는데 반응은 안 좋은 거예요. 반응은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쓰게 됐죠. 근데 거기 있는 가치는 사실은 이 책으로 그 책을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라서 그 책을 보면 어마어마한데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용의 주제 요지는 간단해요. 예전에는 은유가 수사, 그러니까 뭐 시인이나 소설가나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전유물처럼 여겨졌다면 자세히 보면 우리 생활에 은유는 전반적으로 삶 전반에 깔려 있다. 그래서 제목이 삶으로서의 은유가 되죠. 그 안에 내내 이 두꺼운 책 내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유를 늘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요. 아까 논쟁 이런 것처럼요. 무언가 하나만 던졌다 하면 사실 그 안에 자세히 파고들면 은유가 들어있어서 이 은유가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 자체 아니냐라고 아예 굉장히 이제 센 주장이죠.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인지 철학이나 인지 여러 신경학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렇게 증거가 반증이 계속 일어나면서 증거가 돼지면서 지금은 중심, 그러니까 인지 언어학의 어떤 중심적인 코어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계속 보고 있고요. 이 책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언택트 이야기는 조금 지금 그냥 바로 할까요? 언택트? 네. 언택트도 보면은 이런 거죠. 살짝 우선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컨택트인데 앞에 이제 on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on 컨택트가 돼버린 건데 컨을 빼버렸죠. 그래서 언택트 이렇게 컨택트라고 해야 되는데 컨이 없어지고 그냥 on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이게 엉망이지 이런 언어가 이런 어휘가 어딨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다 이렇게 잘 우리 거리두기랑 그다음에 마스크 써주고 계신데 마스크가 한동안 많이 팔릴 때 이런 용어 있었거든요. 금스크. 그러니까 금값이다.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스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쓴단 말이죠. 금스크라는 용어는 제가 신문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아이들이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냥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이유는 마스크, 세 음절, 삼음절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금값 마스크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거를 하나 떼내서 넣어도 이해는 가능하니까 그냥 넣어버리자 해서 금스크, 운율을 지키면서 유행어로 만들어버린 거죠. 만약 금값 마스크 이런 거였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건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신조어에서 그래 옳고 그름도 좋아. 하지만 그렇게 쓴다면 왜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가치 있지 않을까? 제 것만 가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방식의 생각도 조금은 우리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집콕이라는 말처럼 저희가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TV 보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TV나 강의는 또 줌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보가 무한히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TV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계속 검색하고 있다고요. 근데 유튜브 검색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이라는 거는
제가 익숙한 걸 거기에다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 정보를 제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더 강화되죠. 무슨 얘기냐면 습관을 반복하면 강화되는 것처럼 나한테 익숙한 걸 넣었으니 익숙한 게 나오고 익숙한 걸 다시 넣었으니 익숙한 걸 입력하게 되고 또 익숙한 걸 입력하니까 또 익숙한 게 나오고 그러면서 좁아진다는 거죠. 맨 마지막 말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지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뭐냐면 남들과 소통의 창구가 끊기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1차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혼자서 무언가를 검색해서 정보와의 대화라고 칠게요. 왜냐하면 책도 결국엔 저자와의 대화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누군가가 쓴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라고 친다면 그것도 문제 없지 않냐? 문제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내가 익숙한 것만 자꾸 검색해서 그것들이 또 추천하죠.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봤던 거 비슷한 것들을 추천해요. 그러면 그걸 봐봤자 계속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영역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수학, 화학 이런 거 억지로 배워서 제가 그걸 싫어하게 되긴 했는데요.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슬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억지로 했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거든요. 낯선 것들과 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교류할 때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것들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에 사고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람을 만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그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한번 점검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럼 뭘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언어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오늘 인지 언어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자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역시 그 첫 번째로 들었던 저의 소감은 속았다예요, 속았다. 그렇죠? 그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또 역시 또 용어들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쉽고 비근한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 제 귀에 들을 때 아주 쉽게 들려왔던 첫 번째 대목은 요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를 익힌다,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뭐 중국어를 배우든 한국어를 배우든 이 교과서 속에서 쓰이고 있는 그 우리말을 표기한 방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상적인 언어들을 모델로 하더라. 뭐 밥을 먹는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듣는 얘기는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집안에서는 주로 처먹어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쓸 때. 그다음에 이제 아들 녀석이 와서 이제 책 보고 있는데 아빠, 엄마가 식사를 하시래요. 똑같이 밥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아들이 쓸 때랑 와이프가 쓸 때 왜 처먹다와 식사하다 또 다를까? 그래서 인지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사실은 언어의 규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혹은 문화. 그러니까 처먹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과 식사하세요라고 말을 쓰는 사람의 심리나 또 그런 것들이 쓰일 수 있는 문화나 규칙은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이런 걸 연구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귀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이게 이상 언어와 실제적인 언어 가운데서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언어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사실 학계에서는 그런 걸 별로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의 경험이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걸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맞죠? 그랬나요? 좋은 운유인 것 같습니다. 사랑.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인지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업을 하는구나, 그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조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BC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네, 책을 읽다 보면은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괄호 열고 BC, B, C, 몇 년. 요게 예전에 당연히 Before Christ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 몇 년 이런 방식의 기준으로 쓰였는데 저는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BC가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 시대로 바뀌었구나. 아마도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코로나가 일어난 현재의 상황과 변화가 정말 이 기원을 다툴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지언어학이 바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을 우리들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학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